일본 하면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은 아마 대부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또 하반기에 더 인하할 예정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재정 정책을 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본의 86년 정책 대응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40년간의 일본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러다가 다 꼬꾸라지고 살아남았던 거는 만 있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는 연구원님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매일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님께서 쓰신 리포트는 항상 찾아보거든요. 예. 그 리포트 검색하는 사이트에 유일하게 작성자 검색하는 분이신데 네,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하인환 연구원님 모셨으니까 오늘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들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주식 시황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하인환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님께서 워낙 또 시황을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하반기 시장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주목하고 계신 그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 최근 이제 작성하셨던 리포트 중에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또 한국의 현재 흐름을 좀 비교하는 리포트를 작성해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연구원님께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특징이 뭐였길래 이 리포트를 좀 발간하셨을까요? 일본 하면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은 아마 대부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았던 걸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은 대부분 경제적인 관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20년, 즉 1990년쯤부터 해서 2010년 정도까지의 기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왜 안 좋았고 지금 우리가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안 좋은 부분을 닮아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거든요. 뭐 참고로 6월 4일에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비슷한 자료를 냈습니다. 일본의 교훈이라는 자료고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국은행은 또 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이 일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85년부터 90년 일본 버블의 시기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 대응의 관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또 하반기에 더 인하할 예정이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재정 정책을 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본의 86년 정책 대응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블 시기에 정책 대응과 유사하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90년 이후부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닮은 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출산율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일본은 90년대부터 이제 더 본격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90년대 초반부터 감소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20년 후행해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생산 시설을 미국이나 아시아 쪽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단에서는 그걸 좋은 걸로 생각을 하면서 뭐 미국에 공장 지었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경제단에서는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본 시장과 관련된 정책의 관점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가 작년에 그 밸류 프로그램을 아마 많이 스터디를 하셨을 텐데 일본이 2010년대 아베노믹스부터 그런 정책을 했다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 때부터 그런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화했었거든요. 또 이런 노력은 지금 우리나라 뭐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잃어버린 20년과 좀 유사한 모습을 비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한 40년간의 일본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하셨을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부정적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 데이터로 보면은 잠재 성장률 2040년대 되면 0%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부정적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정책 대응이나 뭐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라면은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이라면은 사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는 일본의 주식시장은 어떠했었나요? 일본의 주식시장은 일단 80년대 후반에 버블이 왔었어요. 근데 그 버블과 우리나라를 직접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보기에는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금리 인하하고 또 재정정책 이런 정책들을 하면은 사실 지금 서울 부동산 또 난리거든요. 주식도 뭐 난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더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조금 더 과열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군부가 들어오면서 재벌들을 강제로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우리는 또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배구조 개혁이나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또 공통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일본의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실제 좀 저PBR 주식들이라고 하죠. 그런 주식들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또한 한국 증시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작년 초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저 PBR이 낮을수록 작년 1, 2, 3월 정도까지 주가가 제일 큰 폭으로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 꼬꾸라지고 살아남았던 거는 금융지주만 있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 따라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를 많이 받는 금융 지주 회사들이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서 주가 흐름이 제일 좋았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좀 꼬꾸라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법 개정을 하니까 이제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좋게 보는 뭐 지주 업종이나 뭐 증권 업종 이런 쪽이 지금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주업종이랑 증권업종이 좀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주업종이 말 그대로 이제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증권업종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시 자체가 좋잖아요. 증시 자체가 좋을 때 우리가 뭐 반도체를 투자할지 지금 또 주도주인 원전, 방산 이런 데를 투자할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게 사실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증권사가 항상 또 주도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는 또 그렇게만 보셔도 증권사는 좀 무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에는 저PBR 주식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섹터군에 있는 저PBR 주식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없을 걸까요?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저PBR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배 구조상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즉 예를 들면 좀 편법적인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하는 그런 거를 막을 때 이제 못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야 되냐, 뭐 그중에 당연히 오르는 것들은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에는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확실히 그 지배구조상에 대한 기준을 먼저 좀 따져보면서 종목 선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그 주도주와 소외주에 대한 기준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워라는 리포트를 또 발간해 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계속 주도주 집중하는 투자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 리포트가 확 들어왔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 워 요걸 좀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고 이 리포트를 발간하셨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했었죠. 뭐 누구나 알고 계실 테고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 협상이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번 뉴스를 다시 돌이켜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를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게 이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를 해줬고요.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고요. 미국은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의 가장 큰 약점인 셈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나눠보면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공급망이잖아요. 그거 이제 저는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 단계, 소비 단계,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연결하는 운송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게 세계화 시대에는 서로 다 의존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탈세계화 시대, 특히 이러한 패권 전쟁의 시대에는 서로 과도하게 의존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약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공급망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점이 이번에 특히 관세 전쟁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약점이 드러났으니까 일단 봉합을 하면서 시간을 서로 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순진하게 다시 과거처럼 공급망을 의존하는 시대로 돌아갈 거냐? 트럼프가 그럴 것 같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누가 먼저 보완하느냐가 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완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선제 공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서플라이 체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것도 있을 테고 뭐 피해를 받을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외주와 주도주를 구분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주도주와 소외주는 그냥 좀 사실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 시장도 분명히 강세장이긴 하지만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말씀하셨던 서플라이 체인 워와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원전 이런 것들, 뭐 방산 이런 것들 그냥 계속 가잖아요. 네.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전쟁이 좀 심한 형태가 저는 테크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전쟁의 시대에는 국방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 기술이 앞서 있으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급망을 덜 의존해도 되는 거거든요.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근데 이번에 5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 예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방산주를 우리가 지금 벌써 팔아도 되는 걸까? 뭐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뭐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나중에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뭐 아직 우리가 팔 시기는 아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방산 외에 또 한국의 기회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원전이 대표적이죠. 전력 건설 투자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거에 항상 그런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많이 올라왔었는데,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서 지금은 좀 한참 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은 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방산 뭐 작년부터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원전은 그냥 올해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아직 후반부로 가지도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자자로서 생각할 때 이제 문제점은 확실히 방산, 원전 좋은 거 알겠습니다. 네. 뭐 조선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네네. 신규 진입이 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항상 또 신규 진입할 시기들이 항상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방산 4월, 5월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을 때 그럼 이제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며칠 좀 빠지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11월이 되게 좋은 기회였었는데,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러우 전쟁 끝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그럼 전쟁 끝나니까 이제 방산주 끝나는 거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11월 내내 방산주들은 좀 쉬었었고요. 근데 뭐 돌이켜보면 엄청 많이 올랐죠, 그 이후로. 그런 기회들은 분명히 있고, 뭐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주나 증권 같은 업종들도 뭐 최근에 잠깐이긴 하지만 며칠 조금 꺾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기회는 있으니까 뭐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도 뭐 이제 좀 스터디를 하시면서 좀 쉬는 구간이 나올 때, 뭐 그럴 때 이제 진입하면은 바닥부터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기회를 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도주들이 좀 쉬는 구간에서 좀 사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반대로 마지막 한국의 그럼 이 서플라이 체인 워 기준으로 봤을 때 위기의 요인은 뭘까요? 어쨌든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주로 대형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중국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본인들의 약점인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력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지금은 더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6만 원을 계속 뚫지 못하고 막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사실 약간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가격이 막 상승하는데도 반도체 주가가 크게 막 많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디램 가격은 사실 뭐 계속 지금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월쯤에 레거시 반도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업계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때 좀 올라가다가 꼬꾸라져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2016년이랑 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16년에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메모리 사이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관세 봉합이 좀 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실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법인세 인하는 미국이 추진하고는 있지만 예산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6, 17년의 메모리 사이클과는 좀 다르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존의 주도주들은 워낙 차트가 가팔라서 따라잡기가 힘들지만 기존에 이제 관세를 피해 받았던 대표적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 철강 이런 쪽은 이제 워낙 주가들이 다 바닥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업황 살고 뭐 관세 불확실성 좀 해소되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주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걸 이제 찾고는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 주도주들 뭐 방산, 뭐 조선 그리고 원전, 증권 지주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아직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거는 저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새로운 게 또 발굴되면 아마 또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지 않을까 네.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또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기존의 주도주인 조방원 그 다음에 증권 지주 위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